여러분, 오늘은 한 쌍의 노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 이동규, 아내 최선자. 평생을 함께하며 늙어온 두 사람의 일상은 언뜻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선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올려 국을 끓이는 아내. 식탁 위에 신문을 펼쳐둔 남편을 보며 아내는 익숙한 잔소리를 던집니다. 신문 좀 접어, 국 떨어진다니까. 예, 사범님. 남편은 늘 장난스럽게 대꾸했고 아내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싸운 적도 있지만 늘 화해했고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장터를 함께 걸으며 팔짱을 끼고 강변 산책길에서 그림자를 나란히 맞추는 것. 가끔 친구들과 낚시나 등산을 다녀온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를 향해 작은 선물을 내밀곤 했습니다. 어쩌면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이 평범한 사랑.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세월을 견디고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그렇듯 소중한 것을 잃기 전까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집에도 예고 없이 마지막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이제 5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대학에 다니던 이동규는 어느 여름방학에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시골 마을의 초가집, 흙벽을 쌓고 마당을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리던 청년. 그 옆 마을에선 다른 학교에서 온 여학생들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동규는 한 여학생을 보았습니다. 책을 들고 아이들의 발음을 교정해주던 단아한 모습. 바로 최선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우연히 마주쳤고 잠깐의 눈길이었지만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동규는 몰래 편지를 건넸습니다.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 삼가 인사 올립니다. 너무 공손한 표현에 본인도 웃음이 났지만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선자는 그 편지를 받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써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밤, 촛불 옆에서 글을 읽으며 웃음을 지었던 순간, 우체통에 꽂혀있던 작은 엽서를 들고 가슴 설레던 날들. 한 달에 한 번 오던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마저 두 사람에겐 사랑의 일부였습니다. 동규는 군 입대를 앞두고도 끝까지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자씨, 꼭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그는 월남전 파병으로 몇 해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사이 선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돌아온 동규가 그녀를 찾았을 땐 이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혼기가 찬 선자에게 부모님은 선을 권했습니다. 선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내민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던 그 사람, 잊을 수 없던 이름, 이동규. 동규 역시 같은 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내민 사진을 보는 순간 그는 기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건 운명이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마주 앉은 다방, 서로를 확인하자마자 터져나온 눈물과 웃음. 동규는 말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손을 맞잡은 순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놓쳤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음을. 이건 결코 놓아선 안 될 사랑이라는 것을. 그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예식당에서 친지들과 함께한 따뜻한 결혼식. 흑백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 딸 둘을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젊은 날의 그 사랑은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울고 웃는 순간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힘든 날도 있었지만 둘은 언제나 서로의 편이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강원도의 작은 대학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 이동규는 교단에 섰고 아내 최선자는 가정을 지켰습니다. 어린아이 넷을 돌보느라 밤낮으로 분주했지만 집안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릴 땐
아내의 품이 안식처였습니다. 첫째가 글자를 떼고, 둘째가 운동회를 뛰고, 셋째가 피아노를 치고, 막내가 그림을 그릴 때 그 순간마다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린 참 잘 살아왔구나.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커다란 상 위에는 수십 가지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집안은 늘 북적였고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 노인의 기침과 청년들의 대화가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최선자가 있었습니다. 동규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학문보다 사람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지만 삶은 서로에게서 배운다. 그의 강의실은 웃음과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몰래 준비한 영상 편지가 상영되었습니다. 교수님 가르침 덕분에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인생의 멘토십니다. 그는 쑥스럽게 웃었지만 눈가가 젖었습니다. 정년을 맞이하고 집으로 돌아온 동규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새벽에 같이 장터를 돌고 해질녘 강변을 거닐고 때로는 친구들과 낚시와 등산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작은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김치. 남편은 그 소박한 밥상에서 세상 모든 호사를 맛보았습니다. 아내가 짜증을 내도 그는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예, 사범님. 오늘도 혼났습니다. 그의 대꾸에 아내는 결국 피식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모두 장성했습니다. 첫째는 서울로 올라가 직장을 잡았고 둘째는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딸들은 결혼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명절이면 다시 모였지만 다시 흩어지고 나면 집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괜찮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노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동규의 머리는 백발이 성성해지고 선자의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종이봉투에 담긴 과자 한 봉지, 꽃 한 송이, 손수건 하나. 아내는 그럴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당신은 똑같네. 그 말에 남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강변의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어느 날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면 좋겠어.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미 충분히 행복해.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끝날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남편은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아내는 집에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어지던 복통과 피로감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치료는 가능하겠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남은 시간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순간 선자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했고 세상이 빙글 도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아내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사람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평생 살림 한 번 안 해본 사람인데 내가 없으면 굶을지도 몰라. 집안 꼴은 엉망이 될 거야. 누구 하나 곁에서 챙겨줄 수도 없는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떠난 이후의 세상을 그려보았습니다. 그 그림 속 남편은 허둥대며 쌀 씻는 법조차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내가 준비시켜야지. 그날 이후 아내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도 남편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기로요. 그녀는 말투를 달리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까칠해지고 잔소리가 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아픈가 보네. 그래서 예민한 거겠지. 그는 미소로 받아넘겼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은 속으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모질게 굴어야 하는 고통. 그 고통을 감추기 위해 그녀는 더 날카로운 잔소리를 던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당신이 세탁기 돌려봐. 당신이 항상 했잖아. 내가 힘들어. 당신도 알아야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세탁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이 빼곡히 늘어선 패널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이거 어디부터 눌러? 아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표준 40분. 헹굼 2번. 양말은 흰색이랑 색깔 분리. 남편은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빨래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아내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보, 이게 다 내가 떠날 준비야. 미안해. 며칠 뒤 아내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밥해. 쌀 씻고 밥솥에 물 맞추고.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봐야지. 남편은 쌀을 씻으며 온 부엌을 흙탕물처럼 만들었습니다. 물을 맞추는 것도 서툴러 처음엔 너무 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혀를 찼지만 마음속에서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잘할 순 없지. 그래도 배워가는구나. 아내는 된장국, 김치찌개, 계란말이 같은 기본 요리를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된장은 한 숟갈, 국간장은 반 숟갈, 파는 맨 마지막에 넣어. 알았지? 응, 알았어. 고춧가루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김치찌개엔 설탕 조금. 설탕? 처음 듣는데? 그래야 맛이 산다니까. 남편은 작은 수첩에 메모하며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아내는 쓰레기 분리수거 날짜와 방법을 알려주고 청소기 돌리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남편은 어설프게 청소기를 밀다가 가구 모서리에 부딪혔지만 아내는 크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소리로 다그쳤습니다. 좀 더 꼼꼼히 해. 각 잡고. 그러나 눈빛 속에는 애틋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앞에선 모질었지만 홀로 있을 땐 울음을 삼켰습니다. 안방 불을 끄고 남편이 잠든 뒤 베개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되게 굴까?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 모든 게 당신을 위한 건데 당신이 모른 채 나를 원망하면 어쩌지.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그래야 이 사람,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 남편은 아내의 변화가 이상했지만 끝내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까칠해졌어? 라는 물음에 아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까칠해야 외우지. 그 말에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까칠해져도 돼. 그 대답에 아내는 순간 울컥했지만 눈물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아내가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혼자 남을 그 사람을 위해 매일매일 시간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남편의 내일을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곧 두 사람의 사랑을 새로운 방식으로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아내 최선자의 병세는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하루하루 작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갈 내일의 시간표를 오늘의 잔소리 속에 심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자는 작은 메모지를 집안 곳곳에 붙였습니다. 부엌 서랍에는 된장국 2인분 레시피, 냉장고 옆에는 분리수거 요일표, 약장 옆에는 감기약 위치. 흘러가는 일상 속에 남편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 작은 교과서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그 메모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걸 꼭 붙여놔야 돼. 아내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붙여놔야 기억하지. 당신은 잘 잊어버리니까. 남편은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메모를 하나하나 따라하며 몸으로 익혔습니다. 부엌은 새로운 교실이 되었습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계란말이, 고등어구이.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국자를 저었고 종종 국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파는 맨 마지막에 넣으라니까. 풋내 난다고 했잖아. 아이 참, 알았어. 다음엔 늦게 넣을게. 된장은 한 숟갈, 국간장은 반 숟갈. 그 순서가 제일 중요해. 예, 교관님. 그렇게 대꾸하는 남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내는 그 웃음을 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국을 끓이며 내 목소리를 떠올리겠지. 빨래줄에는 남편이 넣은 옷들이 삐뚤빼뚤 매달려 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양말은 짝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팔짱을 끼고 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깃부터 털고 소매는 잡아당겨야지. 양말은 한 짝씩 짝 맞추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옷을 내리고 털고 다시 널었습니다. 손끝은 서툴렀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청소기도 처음에는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소파 다리를 치고 전선을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꼼꼼히 해. 모서리까지. 남편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범님. 어느 날은 아내가 일부러 장을 보러 보내기도 했습니다. 콩나물, 두부, 고등어 한 마리 사와. 나 그거 잘 못 고르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남편은 장터에서 허둥대며 두부의 단단함을 손으로 눌러보고 콩나물 머리를 살폈습니다. 상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사모님 심부름이죠? 남편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 훈련 중입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분리수거는 수요일 아침 7시 전에 내놔야 돼. 양말은 색깔별로 분리해. 그냥 넣으면 안 돼. 전구는 꼭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빠져. 남편은 하나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잔소리가 더 많아졌네.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많이 해야지. 그래야 당신이 혼자서도 있지 않으니까. 남편은 그 대답을 듣고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단단했던 아내도 혼자만의 순간에는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잠든 뒤 불 꺼진 안방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어야 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내 잔소리가 사실은 마지막 선물이란 걸.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다시 단단한 얼굴로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서툴던 손길이 이제는 능숙해졌습니다. 된장국에 간은 맞아갔고 빨래줄의 셔츠는 반듯해졌습니다. 청소기 소리는 이제 집안을 돌며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사랑은 때로 설명서가 됩니다. 잔소리는 짜증이 아니라 남겨질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 됩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며 남편에게 삶의 시간표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앞으로 남편이 살아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 두 사람의 삶에도 마지막 여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내 최선자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숨은 짧아지고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남편 앞에서만큼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그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아내가 몸을 가누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메모지를 꺼내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쌀뜨물에 된장을 풀고 파를 넣고 두부를 썰어 넣었습니다. 국간장 반 숟갈, 파는 마지막에. 아내가 알려준 그대로였습니다. 국을 내놓자 아내는 힘겹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뜨더니 눈가가 젖었습니다. 맛있네, 이제 당신 손맛이야. 그 말에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꼭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선생님이잖아. 나는 제자일 뿐.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는 졸업할 때가 됐네. 깊어지는 병세에 시간은 가차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자주 자리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그녀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고 불편한 자세를 고쳐주었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날의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그 하나하나를 보며 웃고 때론 울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 당신이 나한테 몰래 꽃 사줬을 때. 그럼 그때 내가 참 멋있었지? 응. 지금도 멋있어. 남편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눈물이 아니라 함께 웃는 마지막 시간이었으니까요. 결국 아내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침엔 신문을 들고 와 읽어주었고 점심엔 도시락을 싸서 왔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곁에 있을게. 어디 가지 않아. 병실 창가로 햇살이 들어올 때 아내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무섭지 않아. 당신이 있어서. 남편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무섭지 않아. 당신이 있어서. 어느 깊은 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없으면 김치찌개에 설탕 조금 넣어. 알았지? 남편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잊지 않을게. 당신 나 만나 행복했어? 남편은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럼 나 당신 만나 평생 행복했어.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서 고마워.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의 새벽빛이 희미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영정을 지켰습니다. 영정 속엔 백발의 아내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서 울었지만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히 그러나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얀 국화꽃이 영정 앞에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아내는 선산 언덕에 묻혔습니다. 남편은 그 무덤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나 남겨두고 가서 나는 어떡하냐고. 그의 울음은 깊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끝내 보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별의 순간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아내의 마지막 계절은 남편과 함께였기에 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남은 계절은 아내의 흔적 속에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아내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도 부엌에도 거실에도 그녀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이동규는 처음으로 혼자가 된 집에서 서성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무엇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탁기를 보았지만 버튼을 눌러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벽에 붙은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은 쌀 한 컵에 물 한 컵 반, 김치찌개엔 설탕 조금, 분리수거는 수요일 아침 7시. 그 메모들이 아직도 그의 삶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쌀을 씻고 밥솥에 넣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서툴던 손길은 이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여보, 당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는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잘하지.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 어느 날 남편은 장롱 깊은 곳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규 씨, 미안해요. 내가 요즘 모질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당신 혼자 남을 게 걱정돼서 일부러 잔소리하고 시키고 메모 남겼던 거예요. 당신이 서툴더라도 혼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도 내 마음은 늘 같았어요. 당신 만나 참 행복했어요.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알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평생을. 그 후로 남편은 자주 아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국화꽃을 들고 혼잣말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된장국이 조금 짰어. 오늘은 빨래 널다 바람에 다 날아갔어. 그래도 당신이 옆에서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괜찮아. 바람이 산들 불며 풀잎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아내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동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다 가르쳐줬거든. 아이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와 모지름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이어진 사랑이었다는 것을. 사랑은 눈물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잔소리로, 메모지로, 사소한 습관 속에 남습니다. 남편은 이제 홀로였지만 아내의 가르침과 사랑은 그의 곁에서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 남겨진 사랑이 남은 이의 삶을 지탱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슬픈 기록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부모를 모시고 또 언젠가는 부모가 되어 떠나갑니다. 그 마지막 순간 진정으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일까요? 지위일까요? 아니면 단 한 사람이라도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손길일까요? 이동규와 최선자 부부의 삶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겪는 다툼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자식들의 성장과 이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날들이 쌓여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잔소리, 식탁 위 된장국의 냄새, 빨래를 널던 소리, 장터를 함께 걷던 발걸음.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결국엔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벽에 붙은 메모지, 장롱 속 일기장,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진 가르침. 그것들이 남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산소 앞에서 나지막이 속삭이는 목소리. 여보, 오늘은 국이 싱거웠어. 그 말은 사실 여전히 아내와 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남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 곁을 지킬 수 있을까? 떠난 이들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어떤 사랑을 남길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한동안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 멀어진 가족, 연락이 뜸한 형제자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손을 잡아드리고 사랑한다 한마디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그 말 한마디로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동규와 최선자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오직 함께한 기억과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결국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랑이 남은 사람의 삶을 지탱합니다.